네,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죠. 노란봉투법 통과로 현대차 노조처럼 주요 기업 노조에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며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했지만 재계는 노조가 더 강경해질 것이라며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닌데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법은 없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노란봉투 통과 이후에 아직 시행이 되기 전인데 현장에서 지금 노조의 실력 행사가 늘고 있습니다. 노조들이 투쟁 분위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죠. 노란봉투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파업을 7년간 이어왔다는데 어떤 지금 이슈가 있는지 우선 현대차 노사 분규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기찬 교수님, 현대차 노조는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무파업을 깬 겁니까? 그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지금 파업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오늘부터 들어가죠. 2시간 내일도 이제 하고 이러는데 오늘 조찬에서 학회사분들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교보문고 본사에 걸려있던 글귀의 그림이었는데요. 늘 좋은 말들이 걸리는데 그 글귀에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다라고요. 아마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 기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게 앞으로 이런 노조의 힘을 앞세운 실력 행사가 잦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누구나 예상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노총 위원장을 불러서 한 것도 바로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하는 것도. 노조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거는 아무래도 노란봉투법이 이 산을 지탱하던 단단한 암석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이제 녹아내리고 있다. 가열되면서 이게 마그마가 되고 이 마그마가 차면은 곳곳에서 분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산을 지탱하던 단단하던 암석이 마그마로 분출이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텐데 현대자동차라든지 HD,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이런 게 모두 그 전조 현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으로 봐서는 화산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한반도가 기업 조산대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기업 조산대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노란봉투법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조금 짚어본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전조 현상, 현대차 노조 얘기인데 우선 현대차 노조를 조금 좁혀가지고 현대차 노조가 주장하는 게 이 정년 연장, 소득 공백이 없는 정년 연장이죠. 64살까지 연장해달라. 그리고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임금 인상 요구도 있습니다만 임금 인상 말고도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이걸 현대차 노조가 현대차 경영진 회사에서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이게 큰 이슈가 덩어리가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요구.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대차 노조가 이제 7년 만에 2018년 12월 달에 파업한 이후로 7년 만에 다시 이제 부분 파업, 전면 파업은 아니지만 부분 파업에 들어갔는데 일단 주요 쟁점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입니다. 임금 인상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년 연장, 60세에서 64세로의 정년 연장, 그리고 주 4.5일제 이제 시행 이런 부분들인데 또 정년 연장을 한다든가 내지는 근로시간을 감축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노동기본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필연적이고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현대차나 이제 금융기관처럼 개별적인 기업이나 기관이 이거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이제 그거는 조금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년 연장의 문제라든가 주 4.5일자 같은 문제는 단순한 정책 시행의 정도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문화나 토양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이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인건 비용이라든가 고용 구조, 생산성의 문제 다방면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어떤 이런 시도들을 개별적인 기관의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이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우려하는 건 항상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불리는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책의 어떤 취지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 4.5일제라든가 정년 연장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어떤 사업장에서 가능한 정책들이고 여전히 우리가 5일제 하고 있지만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사업장 그리고 노동자들도 다수거든요. 주 5일제도 시행 못하는데 어떻게 주 4.5일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의 좀 역차별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기관의 입장에서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 모두를 생각했을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그 어떤 역할과 책임을 상당 부분 좀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현대차 노조가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비난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섭 대상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차 노조는 자신들이 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선도 투쟁을 해서 정부의 정책까지 좌지우지하겠다. 민주노총이 바라는 그 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이 투쟁을 지렛대 삼아서 이번에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게 법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있죠.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분히 사회적 대화라기 교섭이라기보다는 노정교섭을 통해서 노정부 또는 노정치권 이걸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이 요구 조건이라는 걸 법제화하려는 지렛대 삼아 법제화하려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으로 저는 이번에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데 사회적 대화라기보다는 그런 걸로 읽힙니다. 또 이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노조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 노조원에게 혜택이 가는 그거는 집단 이기주의의 비난 가능성도 있겠죠. 무엇보다 정년 연장이나 이런 거는 임금 체계나 근로시간의 유연성 이런 것부터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하겠다. 유럽이 얼마나 유연합니까? 그렇지만 유럽은 아직도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임금체계나 근로시간 유연화 이런 걸 같이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 있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겠죠. 그게 없이 그냥 정년을 연장하고 주 4.5일제로 가자 이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짰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귀족노조.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을 짰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기찬 교수님께서 이제 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제 민노총이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노사정 대화에서 물러난 26년 만에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데 그 하겠다는 곳이 국회에서 만든 국회 사회적 대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김기찬 교수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노총이 참여하는 것도 노사정 대화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순수한 의미,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가 될까요?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좀 바라지 않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또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뭐 김대중 정부부터 노사정위원회부터 해서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꾸면서 노사정과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 계층과 사회적인
계층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화체, 협의체를 이제 이끌고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해 왔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민주노총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것을 거부했고 한국노총도 있다가 이제 뛰쳐나갔던 경우도 있었고 저는 그게 이제 다양한 사회의 제세력들을 함께 포괄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이 주는 취지나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상에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로 드러내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상과 그리고 구조상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봐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제 국회는 단순히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지 않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오히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어떤 사회적인 타협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선도적으로 그리고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주체들 중심으로 이 논의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이제 노사정위원회의 큰 이제 틀보다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성과 있는 결과들을 내기 위한 그런 채널로서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좀 그런 예상과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어떤 저도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어쨌든 이거는 누가 더 많이 얻어가고 누가 더 상대방의 것을 더 감소시킬 것이냐라는 어떤 제로섬 게임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정말 이 생애 전반의 노동과 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재편할 것인가 어떤 것이 과연 정답에 가까울 것인가를 진중하게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타협해내는 그러한 어떤 채널로서 가동되기를 바라고 민주노총도 그러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 기대가 될지 이제 노사정 대화가 국회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을 하면서 제가 만나보니까 본인이 임기 동안에는 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싶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들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민노총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노조와 정치권의 타협으로 끝날지 아니면 노사정의 어떤 취지를 제대로 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것만으로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노란봉투와 관련해서 또 하나 개별 기업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현대차 외에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현대제철의 원청업체죠.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이제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이 노란봉투가 직접 관련되는 이슈인지 아니 다른 문제가 있는지 노란봉투 통과를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불법 파견 문제입니다. 불법 파견 관련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견법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파견법으로.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과 관련된. 네. 그래서 파견법에서 사용사업주한테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파견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왜 노조법을 개정해서 노란봉투법을 하는지 의문을 들게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 교섭 대상이나 교섭 주체를 확정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허물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파견법으로 가능한데 또 대부분 법원에서도 이 불법 파견이라고 했으니 직접 고용하면 되는 것인데 직접 고용하면 되는데 왜 노조에서 다시 이걸로 노조법에서 개정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경영상의 결정도 이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됐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업 경영상의 공식적으로 내걸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의선 회장 교섭 테이블 나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전선의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전선의 확대와 심화 그리고 격화 이걸 예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냉전에서 이제 열전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노란봉투법의 하나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의 이제 교섭하는 문제 이걸 제일 재계와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김용은 노동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청업체 대부분 노조가 없다. 그러니까요.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에 시달릴 거라는 것은 기우일 뿐이다. 김용은 장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인식에 대해서 재계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김영우 장관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의 현장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와 같은 언급을 100% 믿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좀 안심시키고 정부도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겉보기에는 어쨌든 현재 하청 노조의 조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합리적으로는 들릴 수 있지만 하청 노조 조직률이 아주 낮아요. 지금은 낮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예, 그렇죠. 5% 정도죠. 그렇죠. 5% 정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노조 조직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산업 현장의 동학이라든가 노동 조직화의 추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조금 나이브한 발언이다라고 냉정하게 그 발언 자체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노조 조직 낮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통계적인 현실이지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고 새로운 틀이 마련되면 그 제도를 활용하려는 전략적인 합리적인 선택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그 권한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면서 조직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이용보다는 뭐 적용이라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지금 행동에 들어가 있죠. 이미 지금 김용문 장관께서 이 노조가 조직률이 없으니까 노조가 별로 없으니까 없으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합법으로 둔갑되는 이런 그 노조만을 위한 노조 특권법이라고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는 겁니다. 노조가 없으니까 거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노조 있는 곳만 상대하면 되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주무장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찌됐든 여기서 또 김용문 장관은 두 가지 팩트를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뭡니까 두 가지가? 중소기업 조직률 5%가 채 안 됩니다.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 그래서 노사분규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노란봉투법에서 빚어질 산업 현장의 우려에 대한 대응 논리로 내놓고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5%가 어디에 모여 있느냐. 자동차, 조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트리거가 되는 노란봉투법의 트리거가 되는 데에 다 몰려 있습니다. 노조가. 또 양노총이 벌써 노란봉투법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조직 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모아도 교섭하자고 딱 나서면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측도 없이 안일하게 별일 없을 것이라고 주무장관께서 말씀하신다? 이건 뭔가 아니죠. 이 법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분규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걱정을 좀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시점에서 조직률이 약하니까 걱정 없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책부서로서의 그게 아니지 않나. 안정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좀 더 매듭을 좀 지어주시면. 제도 시행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할 일인데. 올바른 인식이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을 냉철히 인식하고 오히려 냉철한 인식하에서 노동계와 재계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동기 요인들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법 보완적 입법이든 아니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절히 활용하든 아직까지 좀 불명확해서 노동계와 재계 모두가 약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좀 가이드라인을 기업은 확실하게 많은 게 불분명하다 걱정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나머지 6개월 지금 유예 기간 동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다양한 어떤 소통의 방식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청취하고 최대한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썸이 더 커질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제도적인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려들을 없애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견의 말씀이 이제 노동부 장관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김기찬 교수님께서 이제 이 중소 기업들의 노조 조직률이 5%로 낮지만 그 모여 있는 게 트리거가 되는 곳이 자동차, 있죠. 조선 등 이게 트리거가 될 노란봉투 트리거가 될 만한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여 있죠. 관련해서 이미 조선업에서 우리가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HD 현대미포와 합병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데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합병 관련 세부 자료를 내라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노란봉투법 때문에 자칫하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예전에는 이런 걸 요구 조건을 내걸지 않았죠. 예전에는 왜냐하면 합병하고 뭐 이러는데
일자리만 보장된다면 뭐 그게 무슨 있겠느냐 이런 거였고, 매각을 할 경우에 내 고용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합병 경영 활동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합병을 반대하고 파업하고 도크를 점거하면 불법 행위지만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면책이 된단 말입니다. 기업은 고스란히 넉넉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막대한 손실이나 뭐 시설 파괴가 일어난다면 그것도 감내를 해야 되고, 이러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노란봉투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상법상의 의사결정 지배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회고 주주총회인데 이사가 주주를 위해서 내리는 결정,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해서 노조의 추인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주주들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내린 결정이 있는데 노조 이의와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상법과 노조법 간의 충돌에 따른 결과를 예상을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체크를 해봤는지. 그래서 요즘에 법 개정을 보면 굉장히 그 행보가 거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 과정이 뭔가 섬세하고 치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데, 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쟁의회상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기업들이 걱정하는데, 마치 뭐 현대차에서도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신사업을 하는 것도 노조한테 통보해라. 새로운 사업할 때 통보해라. 뭐 협의 대상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 결정상이 행위가 쟁의 대상이 된다. 기업들에는 좀 큰 부담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것도 좀 불명확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통보하면 교섭 대상이 되는 거죠. 통보 받으면 사전 통보라고 현대차에서. 그걸 교섭 대상으로 삼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2조가 개정되는 방식에 따르면 어쨌든 사업 결정상이 모든 사업 결정 사항을 다 통보하라는 것은 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때 미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노조가 얘기하는 것도 아마 노란봉투법상의 법적 기반 위에서 분쟁과 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노조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도 분명히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건이라면 통보해서 협의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노조가 알게 돼서 분쟁이나 쟁의로 가지 말고 사전에 먼저 통보해가지고 먼저 협의를 해 나가자라는 그런 이제 의지로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중요한 사업 결정상의 문제들을 항상 먼저 오픈해서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외부에 공개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사업의 기업 운영의 어떤 전략적 결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겪는 약간의 어떤 딜레마나 고충들은 상당 부분 좀 있을 것 같고,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어디까지 포괄하느냐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좀 불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과 어떤 해고 내지는 어떤 생산 규모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기업 결정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들을 보면 뭐 인사 문제라 재무 문제든 여러 가지로 범위가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명확하게 좀 그 범위와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왜 이렇게 많냐 통폐합하라 했잖아요. 왜 그런 말을 직접 그런 지시를 했죠? 아니 그러면 지배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께서 교섭에 나서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거니까. 그렇죠.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누구라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돼 있으니까. 실질적 지배할. 그럼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자기들의 근로조건, 심지어 일자리와 관련됩니다. 그런 거죠. 통폐합은.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 교섭에 나설 수 있습니까? 노란봉투에 따르면 그렇게 돼야 되나요? 100%죠.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대통령께서 나서야죠. 공기업, 그리고 거기에 근로조건, 임금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임금을 정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수장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노란봉투에 돼 있으니까 실제로 지배한다고 하는 기재부 장관이 나가야 되고 임금 결정할 때.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 지배. 지시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나와서 교섭 좀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론적으로 보면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이 시행되면 각 기업의 거의 최고 책임자를 넘어서서
거의 회장급에 해당되는 분들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약간의 좀 우려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CEO들 처벌되는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거기에 우리 최고 안전 책임자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조금 그 법을 어떤 적용을 조금 우회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재들도 있고 그거를 지금 법원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으신데 사실은 또 법원의 판단이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어떻게 행사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해석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무장관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중요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의제들을 이제 사법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법이 너무 모호한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법원이 법이 해석하고 판결하는 부분들로 그 기준을 설정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처벌을 조금 더 하는 우려됩니다.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벌, 예. 조항이 있으면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어떤 게 처벌 대상이라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모호하죠. 그럼 죄형 법정주의에도 벗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번에 지금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다는 게 정확하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때 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경우냐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법원으로 달려가야만 된다는 이런 이제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이걸 좀 명확하게 하려면 그래서 제게는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이 법을 논의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미 이제 뭐 통과가 됐으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제게는 뭐 지금 공포감에 가까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에게 이제 자 지금 시점에서 법은 통과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짧게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대한입법이든 보안입법이든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비가역적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 예, 그래서 대한입법이나 보안입법도 얼마나 진척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정부는 이걸 매뉴얼로 정리를 하겠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네. 잘하겠다. 어제도 김영훈 장관께서 그 경총의 CHO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매뉴얼로 잘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하겠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매뉴얼이 없어서 아직까지 십몇 년째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통상임금 법이 뭐 했는데 그걸 매뉴얼로 가지고 정부의 지침으로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매뉴얼 그저 편리한 해석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입법이나 보안입법을 생각을 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 정부나 민주당이 여당이 내세웠던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사용자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 사용자에게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네. 적용해서 최소한- 방어권 같은 걸 좀 제대로 주라 네, 그런 얘기군요. 최소한 직장 점거 금지라든지 직장- 제한적이나마 대체 근로 허용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하고요. 특히 교섭 거부 시에 우리는 또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법이 있습니다. 예. 교섭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죠. 어느 교수님이 이걸 교섭 촉진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니 등 뒤에 칼을 대놓고 어떻게 교섭을 촉진합니까? 네. 교섭 협박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걸 빨리 또 없애야 되는 거고요. 네, 사업자에게도 노동자에 준 것처럼 방어권을 줘라. 제한적인 대책으로 허용을 하고 뭔가 현장을 직접 점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안 교수님도 조금 시간 관계상 짧게 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만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한 입법 보완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쟁의권 행사의 문제와 경영상 결정의 구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 두 번째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절차들도 좀 정비해달라는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쟁의행위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재와 조정의 정부의 역할들이 지금 명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그 사회적 조정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현 정부에 요구되고 있는 큰 어떤 역량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좀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현장에서 지금 기업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파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